이제 폭발의 종류 중에 연소이야 여러 가지 있는데 화학적이냐 물리적이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근데 화학 반응에 의한 폭발은 이제 화학적 폭발, 기타는 이제 물리적 폭발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폭발 중에 특별한 폭발 현상들, 대표적으로 그 반응 폭발, 화학 반응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반응 폭주에 의한 그 폭발. 그리고 이제 물질 간의 어떤 반응은 온도에 비례를 하죠. 그러니까 반응에 의해서 발열이 되면은 더 그게 선순환을 합니다.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그게 이제 반응 폭주고, 분해나 물질이 분해되면서 폭발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질이 이제 아세틸렌. 그러니까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를 어떤 데는 2.5에서 81인가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2.1에서 100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SFP 핸드북, 제일 우리가 신뢰할 만한 SFP 핸드북 같은 경우는 다 100으로 나와 있어요, 폭발 범위가. 왜 그러냐면, 산소가 0%여도 분해 폭발을 하기 때문에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온가스를, 병원에 이온가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폭발 범위가 100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3.1이었던가? 3.5? 3.6. 3.6에서 100까지. 이렇게 공부가 잘 돼 있으시네. 바로 톡 튀어나오면 잘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분해 폭발, 물질이 분해되면서 결합되어 있던 게 분해되면서 이제 폭발을 해요. 분해되면서 폭발을 일으킨다면 분해 반응이 발열 반응이에요. 분해 반응이 발열 반응이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게 누설된 가스에 의한 폭발. 흔하게 그걸 우리는 VC라고 해요. Vapor Cloud Explosion.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폭발이 났을 때 폭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델링도 같이 가져가줘야 돼요. 모델링. TNT 당량 모델링. 대표적인 모델링이 TNT 등가의 폭발 규모를 같은 폭발 규모를 내는 TNT 양으로 평가하는 게 TNT 당량 모델링입니다. TNT 당량 모델링에 보면은 이제 그걸 TNT 당량 모델링을 해서 폭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환산거리라고 하는 걸 구해요. 환산거리를 구하고 환산거리로부터 그 과압의 피해 정도를 또 확인을 합니다. 즉 TNT 당량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는 폭발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인 어떤 그 이격거리, 안전거리 이러한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TNT 당량 모델링은 폭발에 어떻게 대응하는 구조를 가질 것인가, 공간의 구조를,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접 탱크와의 화재로 인한 피해, 이 폭발, 블랙이 마찬가지. 이것도 인접 건물이기 때문에 이 플랜트를 설계할 때 공간의 배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폭발이 발생을 하면은 소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발로 인해서 후속적인 화재가 2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활동을 하지, 폭발 그 자체에 대한 소화는 존재할 수가 없죠. 폭발은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랬을 때 소화보다는 폭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중요합니다. 피해 최소화 대책. 결국 피해 최소화 대책을 그게 제일 하는 것은 공간의 이격, 물리적 이격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니까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플랜트 같이 연결되어 있는 배관 내 폭발을 이렇게 이 확산의 차단, 그러면 이제 폭염 폭행 방지기 같은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할을 하죠.
폭발 피해 차단 및 최소화. 그게 폭발에 있어서는 절대적이고요. 분진 폭발은, 분진은 제일 특징이 N차에 걸쳐서 폭발한다는 거고, 분진은 비표면적이 닿기 때문에 산소와의 결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연소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비표면적이 작다. 그 다음에 N차 폭발을 하면서 이 파괴력이 배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분진의 물질에 따라서 얼마만큼 위험하냐 하는 부분들을 분진 폭발 지수로 해서 피츠버그 탄진 대비 그걸 지수화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그 분진 폭발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폭염 폭갱, 폭발 중에 또 하나 특별한 게 폭염 폭갱인데,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하주하고 대단히 이제 관련이 있고요. 화염면의 전파가 음속 이상이면 매질이 압축이 되면서 그게 압축에 의한 열 상승, 그걸 이제 단열 압축에 대한 온도 상승이겠죠. 열 상승이 온도 상승. 그걸 따른 단열 압축이 점화원이 돼서 폭발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폭갱이라고 합니다. 폭갱. 그래서 거기는 음속이라고 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예방 및 제어 부분은 기본적인 폭발은 예방 및 제어지 폭발을 소화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대책, 봉쇄, 차단, 무인화,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불활성화. 불활성화면 우리 MOC 개념하고 같이 이제 불활성화하고 잡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폭발의 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염 방지기. 자, 제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자, 화염 방지기 두 번째 보면 화염 방지기 설치 장소라고 있습니다. 화염 방지기 설치 장소, 굳이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 설치 장소 쪽도 한번 좀 이거 좀 챙겨 보셨으면 하고요. 화염 방지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염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염거리. 너무 가까우면 발열이 그러니까 전극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아무리 강한 에너지를 가해도 방열이 열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발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극을 통한 발열보다 방열이 더 커서 발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화염 방지기입니다. 소염거리고, 소염거리는 이제 화염 방지기에 그게 응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방포. 자, 우리가 위험한 인화성, 가연성 가스들이 상존하는 것을 위험 장소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액체나 증기나 가스가 항상 있는 곳을 위험 장소로 구분을 하고, 그런 곳을 그렇게 이산화탄소, 증기, 가스가 모여 있는 데를 위험 분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험 분위기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증기나 가스가 모여 있는데요. 위험 분위기에 대해서 위험 장소 구분을 하는데 0종, 1종, 2종으로 하죠. 왜 구분을 하느냐? 우선적으로는 그 위험 장소에 우리가 뭔가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제일 현실적으로는 전기 장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방폭을 요구할 것이냐로 해석이 되고,
위험 장소를 구분해서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일단은 지금은 앞으로는 뭐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선 현재는 전기 방폭을 어떤 수준의 전기 방폭을 요구할 거냐를 위해서 위험 장소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방폭은 위험 장소 1종에 대응하는 것, 0종에 대응하는 2종, 0종, 1종, 2종에 대응하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본질안전 방폭 구조에 제너 베리어 방식하고 아이솔레이트 베리어 방식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염일조 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화염일조 한계. 화염일조 위입으로 그 안에서 어떤 데서 폭발이 일어나서 위입으로 화염이 전파되는 최대 실험 안전 통계라고 하면 이 화염일조 한계를 정의를 하는데, 자, 그 어떤 폭발이 있어도 그 폭발은 전기적 스파크를 의미합니다. 전기적 스파크. 그러니까 방폭에서 전기적 스파크. 전기적 스파크가 있어도 그 스파크에 의해서 기기 안에 있는 가스와 그 스파크가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기기 밖으로 전파가 되지 않은 기기의 틈새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다. 그게 이제 내압 방폭인데, 그게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우리는 화염일조 한계, 또 최대 실험 안전 틈새인데, 이게 내압 방폭 구조를 평가할 때 내압 방폭을 했는데 등급이 어떤 등급의 내압 방폭이냐를 평가할 때 화염일조 한계 또는 MUSG 최대 실험 안전 틈새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LNG 아까 노로보를 이야기했고요. LNG는 노로보 현상이 하나가 있고, LNG에 또 중요한 것은 LNG는 그 영하 162도씨에서 102도씨 이하에서 액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LNG 10,000톤을 러시아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오는데, 액화시켜서 가지고 오면 배 한 척, 10,000톤짜리 배 한 척이면 되는데, 기화된 상태로 하면, 부피가 액화가 기화가 되면 한 700배? 700배 정도, 예? 600배인가? 600배. 600배, 이 기화가 되면 600배 부피 팽창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화된 기체로 가지고 오려면 그 배 600척을 동원해야지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똑같은 양에. 그러니까 다 액화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액화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LNG를 인수하는 기지. 인수기지에서는, 자, 배에서 하면 배에서 나온 LNG를 이렇게 그 저장 공간까지 실어 날리려면 이제 호수 같은 걸 배에 꽂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인수기지란 말이에요. 주로 거기에서 LNG 노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쵸? LNG가 노출이 되면 바닷물에, 겨울이라 해서 바닷물 영도라고 볼게요. 부산은 그렇게 온도가 많이 안 내리면 겨울에도 한 영도. 겨울 영도라고 해도 LNG가 하면 162도 뜨거운 데로 LNG가. 그죠? 그러면 급격하게 물에서 LNG로 열이 이동을 합니다. 온도차가 162도 정도 생기니까. 그러면은 LNG가 기화하면서 순식간에 기화하면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증기 폭발이에요. 열 이동에 의한 증기 폭발이에요. 우리는 이제 물리적 폭발에 열 이동에 의한 폭발, 이런 게 이제 LNG 폭발, 열 이동. 또 물리적 폭발에 평형 파탄에 의한, 그것도 이제 물리적 폭발이죠. 평형 파탄. 압력 파석 같은 거
잘 평형이 이루어져 있던 게 순식간에 깨지면서 압력이 방출되면서 폭발을 일어나요. 평형 바탄에 의한 폭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LNG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열 이동에 의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는 LNG 폭발. 자, 이제 폭발 쪽에는 이렇게 하고, 이제 위험물 쪽에 한번 보시면요. 자, 위험물은, 일단 위험물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우리가 1류부터 6류까지 우리는 구분을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취급해야 되는, 관리하는 대상의 위험물은, 인화성 물질들이죠. 위험물.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우리 소방의 범위는,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위험물이 우리 소방의 범위이죠.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 구분을 하고, 각 유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유별 특성,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유의 참 이름이 이번에 아까 제가 아침에 법이 바뀌면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2류의 유황 있잖아요. 유황. 그것도 황으로 바뀌었어. 황으로. 제가 그게 표시가 돼 있던가? 예, 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황도 황으로. 자, 어떤 위험물에 대해서 물었다. 칼륨에 대해서, 칼륨의 특징. 그러면 일단 우리가 칼륨에 대해서 잘 모르면 3류 위험물에 유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무엇과 혼재하면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별 특징, 취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특별한 것들, 인류에서 무기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한다더라. 그래서 물 접촉 금지 물질이다. 라든지, 이제 약간의 특별한 것들을, 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챙겨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자, 위험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위험물 분류가 위험물 여러 군데서 화강법이라는 화학물질 관리법, 또 농약류에 대한 관리법, 고압가스 관리,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관리, 여러 군데서 위험물에 대해서 각자 다른 법으로 위험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위험물이라고 하면서 국제적으로 움직여 다니니까 국제적으로 위험물에 대한 표시, 정보 제공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차원에서 나온 게 글로벌리 하모나이즈드 시스템, GHS입니다. GHS는 2000년대 들어서 GHS가 유엔에서 제정이 됐고요. 그전에도 이제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 해사 기구에서 배로 위험물을 실어날 때 어떻게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지를, 또 위험물을 어떻게 구분하고 하는 걸 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국제 해사 기구에서 했던 IMDG라고 하는 거하고 거의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수용해서 이제 GHS가 만들어졌어요. GHS는 위험물의 분류와 위험물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거 우간다에서 만든 제조한 위험물이 우간다 방식으로만 돼 있고, 그 아프리카 글씨로 씌워져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산항에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될죠. 뭔가 배에서 내리는데 우간다에서 왔다는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그 표준대로 위험물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라벨링,
라벨링하고 각 위험물에 대해서 MSDS라고 하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만들어서 MSDS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들자라고 했던 게 GHS의 내용입니다. GHS는 위험물을 분류하는 것부터 그 MSDS까지 잘 아셔야 된다. 자, 금속화재도 우리가 이제 원래 없었던 화재인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제련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제련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금속 화재들이 이제 막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속 화재에 대한 우리 이제 주목을 끌게 된 거고, 여기는 금속 화재는 일단 뜨거우니까 금속은 특징이 고온에 화재입니다. 열이 엄청나는 화재. 발열량이 엄청나. 그래서 그러면은 물이나 이산화탄소를 금속화재 하면 공유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분해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물 같은 경우는 수소 분해되면 분해된 것 중에 이제 수소 원소도 원자도 나오고 물 원자도 나오면 산소 원자도 나오면 산소 원자들끼리 붙으면 조연성 가스인 산소가 만들어져 버리고 수소 원자들끼리 또 뭉치면은 가연성 가스는 수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은 안 되는 거죠. 조연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가 만들어요. 마찬가지, CO2도 마찬가지예요. 탄소는 가연물이에요. 탄소가 만들어요. O2가 또 거기에서 산소 끊어져 나온 데에서 그 O2가 만들어지고. 그것만 금속 화재의 특징은 아주 높아서 발열이 많기 때문에 이 물이나 CO2를 분해시켜버린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이 돼 있는 것들은 공유결합돼서 새로운 은하의 하나의 물질로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원자들끼리 가깝게 뭉쳐서 다닐 뿐이거든요. 인력으로 가깝게 뭉쳐서 다닐 뿐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든지 이제 더 강한 결합력을 끊을 정도의 열이 가해지면 뜨거워라 하면서 이제 각자 손 놓고 따로 돌아다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속 화재용 드라이 파우더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험한 물질들의 위험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해 물질의 유독성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대부분 보면 산업안전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그 위험물에 대한 노출 정도를 어느 정도 허가할 것이냐를 가지고 TLV라고 하는 것을 스웨드월드 리밋 밸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유해화물질 허용 농도에서 TLV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치사량이 어느 정도면 치사량이라고 하느냐. 그 개념에서는 LC500, LD50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먹어서 치사량이 되는 것은 LD, 경구, 입을 경유하거나 피부를 경유해서 주사 형태로 투여했었을 때 50% 이상 죽일 수 있는 거. LC는 흡입해가지고 절반 이상 죽으면, 흡입했는데 절반 이상 죽으면 이제 치사량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이머전시 상황에서 노출됐을 때 어떤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ERPG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발화의 위험성으로서 동식물류가 자연발화를 잘한단 말이에요. 동식물류가 자연발화를 얼마나 잘할 거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요도화각 또 요드각이라고 하는 또 동식물 위에 불건성유, 반건성유, 건성유로 구분해서 자연발화 위험성을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발화하고 동식물, 요드각, 그 다음에 K급 소화기, 주방화재 이런 것들은 늘 같은 범주로 앞으로 서로 같이 묶여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위험물에 대해서, 위험 물질 자체에 대해서 알았다면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설을 저장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하거나 하는 그런 시설들을 제조소 등이라고 해요. 제조소 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제조소 등의 설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설비, 우리가 알아야 돼. 표지 및 게시판, 그 다음 배출 설비, 그 다음에 뭐 채광, 조명, 환기 설비. 자, 배출 설비는 적극적으로 기계식으로 강제 배출을 하는 게 배출 설비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배출은 환기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식 배출 설비가 설치되는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고요. 배출 설비를 설치하는 데는 환기 설비는 불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설비가 배출 설비. 그 다음에 제조소의 건축물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하, 기둥, 뭐 지붕 이런 거 쭉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공지라고 하는 건 또 제조소에 중요하게 있죠. 그 다음에 안전거리 아주 중요하죠. 안전거리는 제조소 등으로부터 위험한 물질로부터 어떤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걸로부터 떨어져야 되는지, 위험한 곳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지.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은 단축 조건이죠. 불연제로 유효한 담이나 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유효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유효함은 높이, 길이, 또 재질에서 유의하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이제 또 유효물 중에는 우리가 탱크 관련돼서도 있습니다. 자, 이동 탱크 관련돼서 이동 탱크 운송 책임자, 이동 탱크 운송 책임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책임자의 자격은 어떠냐? 그리고 이동 탱크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동 탱크 기준이 되느냐 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탱크에 공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기밸브죠. 호흡기. 탱크에 뭘 집어넣는데 공기가 안 빠져나가면은 탱크에 과압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빠져나가게. 또 탱크에서 어떤 내용물을 빼내는데 밖에 공기가 안 들어오면 또 탱크가 부하압이 걸려서 쭈그러드니까 하는 거. 이런 공기관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그 다음에 방유제. 화재를 국한하기 위한 거죠. 방유제, 화재를 국한하고 또 인적 화재로부터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뭔가 노출됐을 때 작업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탱크 주변에 제방을 쌓아두는 것을, 이런 제방을 쌓아서 방유제라고 하고요. 자, 화재를 국한한다 부분에는 이 정도 표는 자, 여기 이 A를 낮춰버리면 결국 총 발열량 자체가 제한이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우리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험물에는 소방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는. 근데 소화시설 같은 경우는, 위험물의 소화시설은 소화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소화 난이도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그러면 소화 난이도 1등급이 어떤 대상이고, 어디가 난이도 1등급이고, 거기에는 어떤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있습니다. 그게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글쎄, 거기까지 외우는 게, 최근은 제 생각이 좀, 그것은
그거 외우다가 지치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거 외우는 게 낫겠다. 근데 그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돼. 위험 난이도에 따라서 들어간다. 이제 또 공부만 하니까 다른 또 말랑한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이제 시험을 보시면 개인별로 사실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 시험을 봐야 되냐는 것은 개인이 내한테 점수를 제일 많이 깎아먹는 것이 뭐냐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지금은 내가 몰라서 아직 아는 게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은 아는 것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 답안이 잘 만들어진 답안 뭐 그런 것은 나중에 점수가 알만큼 내가 아는데 답안이 좀 뭔가 나이스하게 안 나와서 그럴까 그 단계 고민하실 부분인데 너무 이제 우리 정규반 한번 듣고 심화반 한두 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반 계속 답안하니까 답안이 되게 답안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가버리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내가 내 점수를 제일 못나게 하냐 대부분 다 아직은 아는 게 많지 않았었잖아요.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시는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는 게 자유자재로 아시게 되면은 앞뒤 연결도 되고 답안도 이제 잘 만들어지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답안 어떻게 작성하느냐 뭐 그런 것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쨌든 딱 시험을 보시니까 그리고 이제 보고 나면 내가 진짜 유형물 쪽이라든가 몇 개의 파트에서 워낙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쪽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점수가 도저히 올라가지 않는다. 그쪽에서 나온 문제도 다 빼고 나니까 별로 고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쪽을 마음 잡고 해버리시면은 사실은 딱 한번 이제 보통 7월달 시험 끝나고 나면 8월부터 이제 그 다음 1월 사이에는 그 공부를 좀 하시는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좀 빨리 합격을 하다 보니까 그 정규반 때 위험을 거의 안 하고 또 화재공학도 이런 것은 나중에 한다고 뭐 계산식 뭐 유도하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패스를 했어요. 심화반에서도 좀 뭐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재공학 이런 쪽에 대해서 뭔가 막 나오는데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재공학 차분하게 하자고 화재공학 개론하는 책 사서 꼼꼼하게 한 일주일 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그러니까 마음 먹고 하면 우리 이제 어느 분야건 이렇게 딱 잡고 한번 뭐 재연이면 재연 한번 부속실 재연 뭐 책 하나 좀 어렵지 않게 된 책 하나 가서 쭉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시면 그것도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차트별로 좀 안 잡혀 있는 게 있다면 그쪽을 보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합격을 하는데 잘하는 걸 더 잘해서 합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계산 문제 포기, 그러니까 무슨 뭐 유도하는 것도 난 포기, 다 수식 들어가고 있는 포기, 위험물도 포기. 나는 이제 설비 쪽하고 뭐만 잘해서 하겠다.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보편적인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점수 잘 맞기가 쉽지 않거든요. 차별화되기가. 대부분 보면은 18점에서 그 이상 맞기 쉽지 않습니다. 25점짜리에서.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내가 집중했던 차트에서 나왔을 때 그분들이 합격을 했지, 그 운이 안 따라줬을 때 합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 좋은 공부를 하면 되게 그 운이 올 때까지 하면 오래 가잖아요. 저희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딱이 크게 못하는 게 없는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탱크 관련된 쪽이고, 탱크 화재는 탱크 쪽에서 화재는 아까 블레이도 이제 탱크 쪽에서 화재고요. 많은 경우가 이제 보일오버, 그 다음에 슬로버오버, 프로스오버 등이 이제 탱크 화재의 대표적인 거죠. 보일오버는 밑에 아래층에 있는 저부에 있는 물이 고여있는 물이 끓어서
상부에 불타고 있는 유리들이 밖으로 뛰쳐나가고요. 쏟아져 나가는 건데, 물이 끓으면 몇 배로 부피 팽창이 되나요? 1700배. 부피 1700배로 팽창이 된다라고 하는 거. 왜 1700배가 되는지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관리의 정량적 위험성 평가. 자, 잠재 위험성, 정성적으로 잠재 위험성을 평가하는 걸 해자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량적인다고 하면은 확률과 그 다음에 결과, 얼마나 엄중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발생 가능성과 결과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ETA, FTA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정량하는 것을 Consequence Analysis, 사고 영향도 분석을 CA라고 합니다. 그 위험성 평가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위험성 평가를 우리가 또 해서 위험한 공장 같은 거,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것들을 공장을 세워서 우리가 가동을 하려면 PSM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PSM 제도죠. 그래서 PSM을 보면 위험성 평가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안전 계측 장비, 그러니까 제어 계측 장비들이죠. 안전 제어 계측 장비를 제어하고 계측하고 제어하는, 순서는 논리적으로는 계측해서 제어를 하는 안전 계장 시스템. 안전 계장 시스템을 갖춥니다. 안전 계장 시스템은 안전 무결도를 어느 정도로 갈 거냐에 따라서 안전 계장 시스템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안전 계장 시스템을 갖출 거냐 하는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안전 계장 시스템은 센서가 감지해서 판단, 로직 솔버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파이널 엘리먼트의 동작을 취하는 거, 뭐 정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경고를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CIF, 안전계장 기능. 이 안전계장 기능들이 모여서 여러 개 모여 있는 걸 구현해 놓은 안전계장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하인리라는 사람이 산업안전과 관련돼서 하인리의 법칙에서 이 중상자 한 명이 발생하려면 29명이 먼저 경상자가 발생하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사람들이 300명 정도 사전에 그런 것들이 먼저 앞에 전조 증상 돼 있고 큰 사고가 나더라라고 하는 게 하인리 법칙이죠. 자, 가송수 장치 및 배관과 관련돼서는 가송수 장치 및 배관, 이게 빠져버렸나? 안 빠졌네. 네. 가송수장치 배관을, 가송수장치 펌프, 특히 펌프의 성능을 우리는 유량과 양정을 펌프의 성능이라고 합니다. 자, 유량, Q, 그 다음에 양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압력이지. 유량, 양정 곱하면 단위는 와트가 돼요, 이렇게 와트. 그래서, 우리는 효율을 보면, 입력분의 출력 효율이죠. 펌프의 효율이에요. 펌프의 효율이라고 하면, 이 전동기에서 펌프로 들어오는, 축동력분의, 펌프가 유체로 공급하는 수동력을 이 펌프의 효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니타라고 하는 펌프의 효율이고,
펌프의 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능 시험을 하고요. 성능 시험 별도의 배관을 빼가지고 성능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성능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는 성능이 안 나오면 펌프를 조정해가지고 원하는 성능을 냅니다. 조정을 할 때 뭘 조정을 보통 하냐? 회전수를 보통 조정을 합니다. 회전수를 조정하면 유량과 양정이 어떻게 바뀌겠다 하는 것을 우리를 예측하기 위한 게 상사법칙입니다.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특성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펌프를 해서 임펠러의 직경과 회전수를 바꾸면은 유량, 양정, 동력이 이렇게 바뀐다 라고 하는 게 상사법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사법칙을 왜 우리가 공부하냐? 펌프의 성능 조정을 할 수 있어. 상사법칙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성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상사법칙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펌프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펌프 저 펌프를 뭔가 비교해야 되는데 펌프 크기도 틀리고 다 틀리다 보니까 특성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개념이 비속도입니다. 자, 단위 양정, 단위 유량으로 운전하는 이 펌프의 상사한 단위 유량, 단위 양정으로 운전하는 가상의 펌프의 비속도를 구하고 또 이 펌프의 가상의 그 상사인 펌프의 비속도를 구해 서로 비교해 봅니다. 단위 양정, 단위 유량이나 동일한 조건에 서로 비교해 봅니다. 펌프, 그것도 상사법칙이에요. 상사법칙은 우리가 펌프를 비교하기 위한 비속도의 개념에서도 우리가 상사법칙을 할 수 있고 또는 펌프의 성능을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상사법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이제 우리는 이제 펌프는 배관의 압력이 낮아지면 펌프를 기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관의 압력이 떨어지면 펌프를 돌려요. 그런데 배관의 압력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감지해서 신호를 보낼 거냐? 배관의 압력을 감지해서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자, 압력 스위치예요. 일종의 프레스 스위치. 압력 스위치. 우리가 많은 경우 압력 챔버 방식을 사용을 하지만 여기도 압력 스위치가 달려있는 거예요. 압력 스위치가. 그리고 압력 챔버에 있는 압력 스위치를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압력 스위치니까 스위치는 개폐 장치입니다. 회로를 열고 닫는 장치. 그렇죠? 회로를 열고 닫는. 그러니까 펌프를 기동하니까 기동용 압력인데 그냥 압력에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기동용 수압 스위치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동용 압력 스위치 한다든가. 그래서 수압 개폐 장치를 또 스위치를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번역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틀림없이 일본에서 저렇게 한 거 그대로 갖다 썼을 때 저도 예전에 일본에서 누군가 한자를 번역했으니까.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지금 이제 전자식 개폐 압력 스위치를 많이 쓰죠. 전자식 압력 스위치. 자, NFPA에서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압력 스위치를 어떻게 펌프마다 배관을 빼내가지고 압력 스위치를 달아라. 체크밸브가 있는 압력 스위치인데 가운데 오리피스가 뚫어져 있는 압력 스위치를 달아라 하고 NFP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성능유지 설계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압력 스위치를 구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펌프 이상 현상. 여러 가지 펌프가 이상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으로 수계 현상, 워터 해머링. 갑자기 물을 팍 뿜어내가지고 물의 유체 흐름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설비에 충격을 가하는 워터 해머링. 맥동 현상, 맥박이 뛰듯이 맥박은 안 뛰다가 툭 뛰고 안 뛰다가 툭 뛰고 그러니까 펌프가 울컥 하는 게 맥동 현상이에요.
펌프는 거의 안 그렇고 송풍기가 그렇습니다. 자, 펌프는 비압축성 유체를 처리를 합니다. 비압축성 유체는 펌프가 힘을 가하면 유체가 그 힘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송풍기는 어때요? 힘을 가해도 압축이 돼버리니까 유체가 그 반응대로 안 하고 유체가 아무도 안 하는 지가. 그러니까 이 맥동이 송풍기 쪽에서는 쉽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송풍 쪽에서 우상향 곡선일 때, 성능 곡선이 우상향 구간일 때. 자, 성능 곡선이 우상향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압력 Q인데 PQ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자, 우리가 성능은 P 곱하기 Q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동력이 메가와트의 동력을 줬다 해볼게요. 100와트의 전기를 동력을 줬으면 그걸 P와 Q가 그 100와트를 써먹는단 말이에요. 100와트를. 근데 P가 올라가면 Q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B가 올라가는데 Q도 같이 따라 올라가 버리면 그만한 걸 전기를 그만히 써먹는다. 이게 일정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동력을 필요하는 거예요. 더 많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맥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힘을 P와 Q가 서로 상쇄하면서 나눠가지면 안 발생하는데, 캐피테이션, MPSH, 캐피테이션 MPSH를 뭐라고, AV와 R을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입으로 정의를 해보십시오. 그거 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만 정의가 잘 되면, 우리 아마 MPSH, AV와 R을 나름 이해하시는데, 포화 증기압을 일단 이렇게 챙겨놓고 흡입되는 수도 좋은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내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하지? 그러면 그 속성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감시 제어반. 감시 제어반은 우리 화재 시에 화재의 그를 국한하기 위해서, 화재로부터 또는 어떤 특정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 공간의 화재가 다른 쪽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화구역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방화구역을 하는데, 방화구역은 건축법상 제도예요. 그런데 소방회사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감시 제어반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방화구역은. 그 중에 하나는 감시 제어반. 또 하나 뭐죠? 또 뭐가 있죠? 발전기 쪽 방화구역 하도록 돼 있고, 또 어디 뭐 있나? 그러니까 비상전원 설치하는 데 있고, 예? 종합방재시설 그쪽인가? 아무튼 일단 감시 제어반하고 뭐 비상전원 이런 쪽에 방화구역을 하는데, 그만큼 감시 제어반은 중요하기 때문에 방화구역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 화재가 나면 소방대가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접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게 감시 제어반입니다. 모든 상태들을 볼 수 있으니까, 설비에. 그래서 감시 제어반은 중요하고,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경우에 함께 설치하는지 그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시 제어반과 자동화된 감시 설비 수신기를 하나의 복합형 수신기로 해서 같이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합형 수신기가 설치되는 데는 감시 제어반이 설치 기준과 수신기 설치 기준을 다 만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감시 제어반에서 나아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가압승수압 및 배관 쪽으로 에어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고관 수조하고 압력 수조를
하나의 그 설비로 같이 했을 때 압력 수조에서 잔류 압력, 이게 소화수를 보내고 나서 남은 압력이 고가 수조에 물이 못 내려오게끔 배관을 해서 더 높은 압력으로 배관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에어락이죠. 배관 쪽에서는 배관의 제일 큰 게 부식 쪽. 부식이 배관 이슈 중에는 부식이 제일 중요한 이슈죠. 부식.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밸브들이 있는데, 밸브는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냐, 유체가 흐르는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냐 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밸브 중에는, 그러니까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 중에는 특별하게 감압 밸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배관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내진이에요. 내진. 자, 우리가 내진 설계 대상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을 해야 되는 건축물이에요.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소방 설비를 내진해야 되냐? 어떤 거죠?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죠. 물분무 등이죠. 자,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같은 수계인데, 그럼 여기에 뭘 내진 설계해야 돼요? 뭘 내진 설계해야 될까요? 수조해야 돼. 가압 송수장치 해야죠. 배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어반해야 돼요. 감시 제어반. 물분무 등에서 이제 가스계 쪽은 뭘 해야 되겠어요? 마찬가지 가스계도 또 배관, 저장 용기, 배관 제어반. 배관 제어반. 거기까지 좀 이제 어떤 설비, 이 세 가지 설비 중에 뭘 또 내진 설계할 거냐 하는 부분, 보셔야 돼요. 내진에는 이제, 이게 어떤 걸, 여기 이제 내진의 일반적인 어떤 개요에 해당되는 거라면, 이제, 내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거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수조 내진을 어떻게 하느냐, 배관 내진을 어떻게 하느냐, 제어관 내진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압 송수장치 내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있고, 자, 내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앙카볼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같은 게 있어요. 내진 그 재료라고 하는 내진 장치들이죠. 내진 장치. 각 내진 장치들에 대해서는 각각 기준이 어떻게 해요? 흔들림 방지 버팀대 어떻게 되는지, 앙카볼트는 어떻게 해라고 하는지, 지진 분리 위험은 어떻게 해라고 하는지, 지진 분리 장치는 어떻게 해라고 하는지. 자, 이 정도 이제 배관 쪽에 큰 개념이니까 또 10분 쉬셨다가 또 후루룩 이렇게 나가겠습니다.